그의 눈은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이 썩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조선의 왕. 대국 명나라의 눈을 피해 영모의 누명을 쓸 각오로 만들어낸 28개의 글자.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하게 몰아세웠을까요? 조선의 하늘 아래 그를 모르는 백성은 눈뜬 장님과도 같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관청에 호소할 글 한 줄 적지 못해 그저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시절. 왕은 그 침묵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화의 문자인 한자는 권력이자 신분이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어려운 문자를 독점하며 백성 위에서 군림했죠. 왕이 백성에게 글을 준다는 것은 곧 지배층의 기득권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습니다. 명나라를 어버이 나라로 모시던 사대주의의 시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행위는 중화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자칫하면 전쟁을 부를 수도 있는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비밀 프로젝트를 철저히 숨겨야만 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조차 모르게 깊은 밤 홀로 촛불을 켰습니다. 왕은 언어학자가 되어 소리의 근원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완벽한 구조를 찾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극심한 소갈증과 안질이 왕의 육체를 갉아먹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멀어가는 속도와 백성의 눈을 뜨게 할 글자의 완성 속도 사이에 처절한 경주였습니다. 왕은 거울을 보며 입을 벌리고 혀의 위치와 목구멍의 떨림을 관찰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든다는 발상. 이는 당시 성리학적 세계관을 뛰어넘는 현대 음성학조차 놀라게 할 과학적 혁명이었습니다. 자음이 사람의 몸을 본떴다면 모음은 우주를 담았습니다. 하늘의 둥근 점, 땅의 평평함,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천지인.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세상의 모든 모음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원리였습니다. 기본 자음의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거세지는 이치. 그에서 크으로, 느에서 드으로.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이 논리적인 확장성은 인류 문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만들어진 글자로 실제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바람소리, 하계 울음소리, 심지어 개 짖는 소리까지. 왕의 붓끝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형상을 입고 종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실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오랑캐나 쓸 법한 상스러운 글자를 만들고 계신다. 사대부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고 지편전 학사들의 수근거림은 점차 거대한 파도가 되어 왕을 덮쳐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 최만리. 그는 왕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소를 올립니다.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입니까? 그의 붓끝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세종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문명이란 곧 한자이며 이를 버리는 순간 조선이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통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기득권층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1444년 편전에서의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세종은 평소의 온화함을 버리고 경노했습니다.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너희가 소리의 이치를 아느냐?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꽉 막힌 지식인들을 향한 피 끓는 절규였습니다. 설총의 이두는 괜찮고 내가 만든 글자는 안 된다는 말이냐?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어찌 역천이란 말이냐? 세종의 반박은 사대부들의 명분론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의 혁명가였습니다.
논쟁 끝에 세종은 최만리를 비롯한 반대파들을 의금부에 하옥시킵니다. 늘 토론과 설득을 중시했던 세종에게는 뼈아픈 결단이었습니다. 그만큼 훈민정음 반포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고립된 왕을 도운 건 세자, 문종, 수양대군, 그리고 정의공주였습니다. 왕실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글자를 다듬고 불경을 번역하며 실용성을 검증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왕가의 피와 땀이 섞인 가족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1443년 겨울, 드디어 28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잉태된 빛, 백성을 위한 소리. 하지만 아직 세상에 공표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글자만 던져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정인지, 성산문 등 신진학자들과 함께 해례본 지필에 착수합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 해설서는 훈민정음의 가치를 증명할 열쇠였습니다. 나란말씀이 둥규에 달아 이 서문에는 백성을 향한 세종의 애끓는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새로 28자를 만드니 이것은 군주가 백성에게 바치는 가장 헌신적인 연애 편지였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이 공식적으로 반포됩니다. 반대파의 저항을 뚫고 마침내 백성의 손에 글자가 쥐어졌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침나절에 어리석은 자라도 열을 이면 깨우칠 수 있는 기적의 문자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양반들이 업문이라 무시할 때 부녀자와 평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농사 비법을 기록하고 억울함을 적어 관아에 올렸습니다. 닫혀있던 소통의 혈관이 뚫리듯 조선의 정보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의 한글 문학, 용비어천가. 이것은 단순한 왕조 찬양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도 고귀한 문학이 가능함을, 한자 없이도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문화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업적을 이룰수록 왕의 생명은 꺼져갔습니다. 말년의 세종은 거의 앞을 보지 못했고 각종 합병증에 시달렸습니다. 백성에게 눈을 선물하고 자신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그의 희생은 숭고함을 넘어 처연했습니다. 연산군 때의 한글 탄압,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진 양반들의 천대. 훈민정음은 수백 년간 안방의 글자로 숨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력은 잡초처럼 질겼습니다. 백성의 입과 손을 통해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구한말 나라가 위태로울 때 훈민정음은 다시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은 한글을 통해 민족혼을 지켰습니다. 세종이 심은 씨앗이 500년 뒤 거대한 숲이 되어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문맹퇴치상 이름이 세종대왕상.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꿈의 문자라 부릅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시스템. 세종의 고뇌는 인류 문화유산이라는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디지털 시대, 한글의 위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자판 입력 속도와 정보 처리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는 세종의 천재성이 시대를 초월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의 지식을 권력 유지에 쓰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려보낸 왕. 소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리더. 세종의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애민정신의 결정체이자 위대한 리더십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숨쉬듯 쓰고 있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세종의 짓무른 눈과 밤새운 고뇌가 스며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보낸 따뜻한 메시지 한 통, 그것이 바로 세종이 그토록 꿈꾸었던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깎아 만들던 왕. 그가 겪었을 산고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지만 한글은 희생과 사랑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빚을 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편안한 길을 택했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저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 훈민정음의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영상이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뜻을 함께 해주세요. 역사의 다음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